애미야, 이번 달 용돈 500이 왜 입금이 안 됐니?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새 며느리한테 받으세요. 어머님이 제 카드로 청담동 조리원 잡아주고 오피스텔까지 얻어주신 그 며느리요. 이제부터 시작될 한 여자의 차갑고도 통쾌한 반격이 이 집안의 거짓 모래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등을 깊이 묻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원, 올해로 35입니다. 직원 40명 남짓한 작은 회사지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IT 스타트업의 대표죠. 사람들은 저를 두고 차갑다, 빈틈이 없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일할 때만큼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한 글자도 그냥 넘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압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의 정에 약한지를요. 한번 내 사람이라고 마음에 들이면 통장이 비어도 좋다는 식으로 다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어리석은 정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친 뒤로 일을 놓으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다니며 동생 둘을 키우셨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저녁이면 분식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이면 단칸방 한쪽에 엎드려 책을 폈습니다. 잠을 줄이는 건 익숙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건 끝내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저는 그 시선이 싫어서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마쳤고 졸업 후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차렸고 운 좋게 투자를 받아 자리를 잡았죠. 통장에 처음으로 0이 7개 찍힌 날 저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제 청춘을 갈아 만든 핏덩어리 같은 거였으니까요. 남편 이민호를 만난 건 제가 30이 갓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인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 술도 못 마시면서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민호였죠. 지원 씨, 피곤해 보이는데 시원한 물 한 잔 마실래요? 억지로 술 마시지 말고 편하게 있어요. 조용히 다가와 종이컵을 건네던 그 손이 어쩐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며 웃는 사람. 제가 가지지 못한 다정함이 그 사람에겐 있어 보였습니다. 지원아, 제발 모든 짐을 다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너 참 안쓰럽다. 이제 내 어깨에 푹 기대도 돼.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응? 연애 시절 이민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지듯 마음을 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기댈 줄 모르던 제게 그 말은 마치 따뜻한 방 한 칸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제 옆자리를 비워두지 않을 거라고요. 시어머니 김말순을 처음 만난 건 결혼 이야기가 오갈 무렵 어느 늦가을 일요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현관문이 열리자 김치 냄새와 함께한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아이고, 댁이 강지원 아가씨? 난 민호 애미예요. 일단 문턱은 넘고 들어와서 앉아요. 말끝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오기 죄송해서 작은 선물 하나 사왔어요.
김말순이 소파에 앉으며 한쪽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래, 강지원 양이라고 했지? 딴 거 다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친정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요? 번듯한 직장은 있으시고? 아, 저희 아버지는 몸이 좀 편찮으셔서 댁에 누워 계시고요. 어머니는 조그만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십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말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아이고 맙소사. 민호야, 너 정말 이 결혼 후회 안 하겠니? 뻔히 고생길이 보이는데. 김말순이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원이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정말 똑부러지고 착한 사람이에요. 얘는 속도 없이 본인이 착한 거랑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지. 나중에 친정 뒷바라지 하다가 내 등골 다 빠지면 어쩌려고 그래. 김말순이 과일 접시를 제 앞으로 밀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가씨, 오해는 마. 우리 민호가 인물이나 학벌이 어디 가서 빠지는 애가 아니잖아. 그저 지가 좋다니까 다 인연이려니 하고 눈 감아주는 거니까 처신 잘해야 해. 알았지?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를 둔 죄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를 찌르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니까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 상견례 자리에서 김말순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이야기, 사무실 위치, 직원 수가 화제에 올랐을 때였죠.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며느라기가 빚쟁이가 아니라 글쎄 직원들 수십 명 거느린 진짜 IT 회사 대표라고? 통장에 돈이 그렇게나 많단 말이야? 김말순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던 눈빛이 거짓말처럼 녹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쩜 이렇게 복덩이를 물고 왔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에서 그냥 금빛이 좔좔 흐른다, 흘러. 내 아들이지만 정말 장하다. 이민호가 머쓱하게 웃었고 저는 그 변화가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불편함을 못 본 척했습니다.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저는 미지근한 환대라도 붙잡고 싶었거든요. 네, 어머님.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너그럽게 잘 봐주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분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신혼집을 제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가구도 가전도 모두 제가 골랐죠. 이민호는 보증금의 10분의 1도 보태지 않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호 씨, 집값 내가 다 냈다고 기죽지 마. 우리 둘이 평생 오순도순 살 집인데 돈 좀 더 있는 내가 내면 어때? 내 돈이 다 당신 돈이지. 지원아, 진짜 너무 고맙다. 내가 진짜 왕비처럼 떠받들고 살게. 내 평생 너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절대 없게 할 거야. 약속해. 이민호의 그 다짐이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김말순에게 매달 500만 원씩 보내드리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명절 용돈으로 드린 돈이 어느새 매달 정기 이체로 굳어졌죠. 아이고 애미야. 동창 모임에 가야 하는데 다들 며느리가 비싼 밍크코트 사줬다고 유세들을 떨더라. 나도 며느리 자랑 좀 폼나게 하게 백화점 가서 좋은 옷 한 벌만 쫙 빼입게 카드 좀 다오. 애미야. 이번 달에는 늙은이 사는 집 보일러가 덜컥 고장이 났지 뭐니. 수리비가 기백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데 웃자겠니? 잘 나가는 내가 좀 해결해줘야겠다. 저는 그때마다 군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이민호의 야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민호 씨, 요즘 왜 이렇게 매일 늦어? 오늘도 자정 넘어서 왔네. 혹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일하는 거야? 아휴, 말도 마. 신규 프로젝트 떨어져서 나 혼자 독박 쓰고 있어. 팀장이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나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말고 그냥 먼저 자라.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운 이민호의 어깨가 어쩐지 멀어 보였습니다. 같은 무렵 김말순의 요구도 점점 굵어졌습니다. 애미야, 내 친구가 기가 막힌 상가 건물에 투자 자리를 봐놨다는데 이 기회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된단다. 잔말 말고 급하게 3천만 원만 딱 융통해 주라. 내가 이자 쳐서 돌려줄게. 애미야, 큰일 났다. 내 고모부 조카가 가게 차리는데 당장 보증금이 모자라다며 알아누웠다. 내가 사장인데 그깟 푼돈 좀 못 도와주겠니? 정없게 굴지 말고 빨리 돈 좀 보내라. 저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드리면서도 한편으론 입안이 까끌했습니다. 그래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그게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저 제가 번 돈으로 한 집안이 따뜻해진다면 그게 제 행복이라 우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세금 정산 때문에 가족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다가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 그것도 가장 비싼 특실 결제. 같은 달 같은 카드로 빠져나간 오피스텔 계약금 4천만 원. 제 손끝이 마우스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산후조리원 VIP실 결제? 게다가 오피스텔 보증금 4천만 원. 우리 집안에 애 낳을 사람도 집 구할 사람도 없는데 이게 왜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시댁엔 임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민호의 형제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막내 시누이 한 명뿐이고 시누이는 멀쩡히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선 누군가 자꾸 속삭였습니다. 물어보지 마라. 차라리 모른 척 하라고요.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저는 이미 이 균열의 끝을 향해 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실불을 끄고도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이민호의 숨소리는 평소처럼 고르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저를 더 서늘하게 만들었죠.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호 씨, 오늘도 늦어. 응, 회식 잡혀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이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회사 근처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저를 맞이했죠. 의뢰 내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남편 뒷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 사람들 위주로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간이랑 비용은 여기 보시고요.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눈부셨고 저는 잠시 그 빛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제 오해이기를 그때까지도 한 줌은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민호가 한 여자와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같은 여자가 푸른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백화점에서 유아용품을 고르는 사진. 그 여자 이름이 적힌 종이엔 최유라, 29, 이민호의 직장 후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진짜네. 실소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도 비명도 아닌 그 메마른 웃음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저는 그날 저녁 시댁 근처 카페에서 김말순을 마주 앉혔습니다. 김말순은 비싼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두고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애미야,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보자고 하니? 저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말순의 잔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 여자 아세요? 애미야, 그게 무슨? 청담동 조리원 결제하신 거, 오피스텔 계약금 4천만 원 내신 거, 다 이 여자 거 맞죠? 김말순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입술 사이로 한숨이 새어나오더니 잠시 후 김말순이 컵을 탁 내려놨습니다. 애미야, 너무 흥분하지 말고 들어. 김말순이 양손을 모으며 저를 달래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자가 평생 살면서 밖에서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실수요. 저는 말끝을 짧게 끊었습니다. 실수로 애를 만들고 실수로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실수로 조리원까지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애미야,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애는 낳아서 너희 호적에 올리자. 내가 사업한다고 바쁘니 그 핏줄 우리가 키워주면 안 되겠니? 저는 김말순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제 시어머니가 맞는가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500을 보내드린 그 며느리에게 지금 이 말을 입에 담고 있는 게 맞는가요? 어머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돈으로 그 여자 둥지 틀어주시면서 뒤에선 저를 어떻게 비웃으셨어요? 비웃긴 누가 비웃어? 다 한 식구로 잘 살아보자고 한 일이지. 한 식구요.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 한 식구에 저는 들어가 있긴 했나요? 김말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다시 가방 안에 챙겨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은 어머님 카드로 내세요. 아, 그 카드도 곧 정지될 테니 서두르시고요. 저는 그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김말순이 뭐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민호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이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 위에 놓아둔 봉투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호 씨, 이거 봐. 이게 뭔데? 이민호가 봉투를 열다 말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이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내 말 좀 들어봐. 잠깐의 실수였어. 진짜 잠깐. 잠깐의 실수가 임신 6개월이 되도록 못 끊었어. 이민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원아, 솔직히 너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 작아져. 너는 회사도 있고 돈도 잘 벌고 다 알아서 하잖아. 나는 그냥 회사원 하나일 뿐이고. 저는 두 눈이 천천히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아니라 유라는 나를 그냥 평범한 남자로 봐줬어. 너처럼 안 봤다고. 이민호의 입에서 그 여자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민호 씨,
저는 차분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작아진 게 내 탓이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평범한 남자 대접 못 받은 게 내 탓이야. 어머님 매달 500 보내드리고 너 차도 내가 바꿔주고 처가에서 잘 산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게 한 게 다 누군데? 이민호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다. 지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앉지 마. 그 무릎 나중에 법정에서 꿇어. 그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민호 앞에서 평소처럼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호 씨, 어제는 우리 둘 다 너무 흥분했어. 일단 좀 차분히 생각해 보자. 이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지원아,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저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평생 가장 차가운 웃음이었다는 걸 이민호는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출근길 차 안에서 박서준 변호사에게 짧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조용히 만나서 의논드릴 일이 있다고요. 신호 대기 중 룸미러를 보니 거기엔 더는 울지 않는 강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의를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약속 잡힌 분이 계셨던가요? 그게 본인이 이민호 대리 와이프라고 소개하시는데요. 저는 잠시 펜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이내 짧게 숨을 들이쉬고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응접실로 모셔주세요. 차는 따로 안내주셔도 됩니다. 비서가 어색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블라우스 깃을 정돈했습니다. 응접실 문을 열자 푸른 베를 한 손으로 받친 여자가 소파 한가운데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어린 얼굴, 짙은 화장, 살짝 올라간 입꼬리.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그 여자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최유라 씨 맞으시죠? 네, 강지원 대표님. 여기까진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유라가 크 웃으며 다리를 풀었습니다. 언니,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차피 다 아는 사이잖아. 저는 그 호칭에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라는 호칭, 누가 허락했어요? 최유라가 가방에서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예요. 7개월 다 돼가요. 그래서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오빠도 언니랑은 끝났대요. 저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최유라가 한쪽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빠가 청담동 그 집 이미 내 이름으로 넘겨주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집 계약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고요. 오빠가 냈겠죠. 아니면 어머님이 보태셨거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흘러나갔는지를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최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 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민호 씨가 유라 씨한테 그 집 계약금이 자기 돈이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오빠 월급도 적지 않고요. 어머님 돈도 좀 보태신 걸로 알아요. 이민호 씨 월급으로는 4천 한 번에 못 내요. 그 돈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최유라의 얼굴에서 잠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담동 조리원 예약금도 매달 어머님 통장에 들어가는 500만 원도 다 제 회사에서 만든 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라 씨가 호강하던 그 둥지가
사실은 제 돈으로 지어진 둥지였다는 뜻이에요. 최유라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입꼬리를 올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부부 돈이 다 그 돈이지. 어차피 오빠가 같이 번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유라 씨, 회사에서 횡령건으로 감사받고 있는 거 알아요. 최유라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돈 메꿔준 사람도 제 남편이고 그 메꾼 돈도 사실은 제 돈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앞으론 언니라고 부르지 말아요. 듣기 거북하네요. 최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른 배가 흔들리며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세요. 말리지 않아요. 애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응접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유라 씨, 본인 몸 본인이 챙기세요. 저한테 핑계 대지 마시고. 최유라가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한치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는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출장 일정이 하루 일찍 끝났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 한복판, 김말순이 와인잔을 들고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엔 푸른 배를 쓰다듬는 최유라가 제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엔 제가 아끼던 핸드백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거실의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김말순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애미야, 일찍 왔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제 집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유라가 임신해서 답답하다길래 잠깐 바람 좀 쐬자고 데려왔지. 제 옷장은 왜 열렸어요? 제 가방은 왜 저 사람 앞에 있어요? 김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미야, 어차피 옷이 좀 많잖니. 임산부 입을 만한 거 없나 좀 찾아본 것뿐이야. 저는 그 말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최유라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가운 자락이 그 여자의 배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이 집도 곧 정리하실 거라면서요. 그래서 미리 한번 둘러본 거예요. 정리요. 저는 김말순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그 말 진심이세요? 김말순이 어물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애미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다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유라도 곧 출산인데 다 같이 살 방법이요.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집에서, 제 침대에서 제 옷을 입은 저 여자랑 다 같이 살자고요. 김말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핸드백만 챙겨 들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애미야, 어디 가니? 두 분 편하게 계세요. 옷도 더 입어보시고 가방도 더 들어보시고요. 애미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차 안에 앉자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박서준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가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서준입니다. 변호사님, 강지원입니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의논드릴 일이 많아요. 제가 사무실 근처입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제 회사 근처 호텔 로비에서 뵙죠.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룸미러를 봤습니다. 거기엔 눈물 한 방울 없이 입을 꾹 다문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다 같이 살자고 하셨죠. 저는 텅 빈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씀 평생 후회하시게 해드릴게요. 주차장의 노란 불빛이 차창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로비 라운지,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박서준 변호사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3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차림, 손에는 노트와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른 거잖아요.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동안 모은 것들이에요. 박서준이 봉투를 열고 한 장씩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장 이체 기록, 흥신소 사진, 김말순의 통화 녹음 파일 목록까지. 박서준의 미간이 한 줄 깊게 패였습니다. 대표님, 박서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닙니다. 네, 저도 알아요. 시어머님이 며느님 돈을 빼돌려서 아들 정부의 집을 얻어주고 조리원까지 잡아준 겁니다. 그 집 명의가 시어머님으로 돼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손끝으로 찻잔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피스텔 명의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잔금 치를 날짜가 아직 좀 남았고요. 박서준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잔금 날짜가 남았다는 건 아직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집, 진짜 주인이 누군지 따져서 다시 가져올 길도 있습니다. 박서준은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표님, 내일 오전에 저랑 같이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요? 첫째, 그동안 시어머님 명의로 나가던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막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부부 명의로 묶여 있는 통장과 이민호 씨 앞으로 된 재산을 미리 잡아두는 일입니다. 도망갈 구멍부터 먼저 막아야 합니다. 셋째는요, 그 여자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걸 겁니다. 본인이 입은 손에도 따로 묶어서 갈 거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무엇이든. 법정에서는 차갑게 가더라도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박서준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변호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대표님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시선을 떨궜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박서준은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줬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9시 저는 책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짧은 통화 한 통, 카드사에 또 한 통. 네, 가족카드 전부 정지로 처리해 주세요. 어머님 명의로 발급된 보조카드까지 모두요. 500만 원 정기 이체도 오늘부터 멈춰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자 사무실 안이 묘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분, 2분, 10분. 오전 10시 4분
화면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애미야, 이번 달 용돈 500이 왜 입금이 안 됐니? 김말순의 목소리는 어제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새 며느리한테 받으세요. 뭐? 임신한 그 아가씨요. 어머님이 그렇게 챙기시던 분이요. 거기 가서 받으시라고요. 애미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농담할 자리가 따로 있지. 농담 아니에요. 카드도 다 정지됐을 거예요. 한번 그어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짧고 날카로운 비명 같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애미야, 너 정말 1억이야.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제 집에서 와인 드시고 제 가운 입혀가며 그 여자랑 웃으실 땐 이런 날 안 올 줄 아셨어요. 그건 그냥 청담동 조리원 성금도 곧 끊길 거예요. 오피스텔 잔금도 제가 막을 거고요.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집 오래 못 갖고 계실 겁니다. 애미야, 끊을게요. 다음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받으세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시댁 쪽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엔 이민호가 회사 앞 주차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지원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민호 씨, 할 얘기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지원아, 제발. 엄마가 지금 사색이 돼서 누워 계셔. 카드가 다 막혔다고. 그래. 유라도 조리원에서 성금 안 들어오면 방 빼야 한다고 난리야. 잔금 날짜가 코앞인데 오피스텔 대출도 안 나오고. 저는 차 문을 열며 짧게 답했습니다. 민호 씨, 그거 다 내가 아는 일이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민호가 차 문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정리할게. 유라도 정리하고 엄마도 내가 말씀드릴게. 민호 씨, 저는 그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지금 정리하고 싶은 게 그 여자야. 아니면 끊긴 내 돈줄이야. 이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원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머님께 일러바칠 거 다 일러바치고 와. 카드도 막혔고 잔금도 막혔고 조리원도 곧 끊길 거라고. 그게 지금 너희 집안 사정이야. 지원아. 저는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속 이민호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박서준 변호사는 법원에 서류 한 뭉치를 접수했습니다. 이민호 앞으로 된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신청, 최유라 앞으로 가는 위자료 청구, 김말순 앞으로 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저녁 무렵 박서준에게서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접수 모두 마쳤습니다. 잘 쉬십시오. 저는 운전대에 한 손을 올린 채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잘 쉬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잘 쉬라고 말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이 보이는 호텔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 집에는 당분간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는데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최유라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화면이 저절로 꺼지도록 두었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쓰러지셨대요. 오빠가 사체라도 알아본대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유라 씨. 혼잣말이 창문에 부딪혀 작게 흩어졌습니다. 한강 위로 불빛이 길게 흔들렸고 저는 오랜만에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박서준 변호사는 평소처럼 단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신청하신 거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전부요? 네. 이민호 씨 통장도 시어머님 명의로 된 그 집도 다 묶였습니다. 두 분 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사무실 유리벽을 따라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수고는 대표님이 다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잠시 등을 기댔습니다. 울컥하는 것도 아니고 환호도 아닌 그저 잔잔한 후련함이 가슴 한가운데로 번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회사는 또 다른 일로 들썩였습니다. 1년 가까이 준비해온 새 교육 앱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거든요. 대표님, 첫날 가입자 벌써 10만 명 넘었습니다. 기획팀장이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앱스토어 교육 부문 1위 찍었어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회사가 쏠게요. 사무실 안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직원들의 박수와 웃음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소송 한복판에서 가장 비참해야 할 시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서준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앱 출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변호사님까지 챙겨주실 줄은 몰랐어요. 오늘 같은 날은 누가 챙겨드려야죠. 저는 꽃다발을 받아 책상 위 화병에 꽂았습니다. 하얀 들국화 사이로 노란 소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녁 직원들이랑 회식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제가 끼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누구든 환영이에요. 박서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회식 다음 날 오전, 회사 1층 로비가 소란스럽다는 연락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김말순이 양손에 보따리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김말순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애미야, 한 번만 받아오. 내가 잘못했다. 로비를 오가던 직원들이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김말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사람들 봐요. 애미야, 카드 한 장만 다시 살려다오. 그저 한 달만이면 된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김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김치 냄새와 함께 익숙한 반찬통의 윤곽이 비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직접 싸주신 적 없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던 날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김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미야, 그건 우리 민호가 모자란 데 있어서 만난 줄 알지 말라고 하셨죠. 인연이려니 하라고요. 애미야, 내가 그땐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랬다. 잘 모르셨던 게 그때뿐이 아니셨잖아요. 매달 500 받으실 때도, 청담동에 집 알아보러 다니실 때도요. 김말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반찬은 가져가세요. 저는 어머님 손으로 만든 거 못 먹겠어요. 애미야. 그리고 이 회사 로비, 우리 직원들 일하러 오는 자리예요. 다시는 여기서 무릎 꿇지 마세요. 보기 흉합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김말순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 저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서준에게서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민호 씨 회사로 소장 전달됐습니다. 어떻게 전달됐어요? 정식 절차대로 사무실로 직접 갔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민호의 회사는 그 사람의 자존심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받는 소장 한 장,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민호였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이민호 씨 회사 감사팀에서 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과 엮인 횡령건이요. 우리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갈 분위기입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막힌 돈줄을 메우려고 무리하게 손댄 흔적이 그 안에 다 있을 테니까요. 저녁 무렵 이민호가 회사 앞에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칠 전과 달리 어깨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졌고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습니다. 지원아, 민호 씨, 나 오늘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열린다는 통보 받았어.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장 받았고, 저는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 그동안 회사에서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었던 거 다 누구 덕분이었지. 지원아, 그 회사에서 내가 평범한 남자로 살 수 있었던 거 다 내 덕분이었잖아. 이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응. 내가 나한테 처음 했던 말 기억나? 어떤 말? 이제 좀 기대도 된다고. 너는 너무 혼자 짐을 지려고 한다고. 이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나? 내가 그 말 했을 때 나는 진짜로 너한테 기대도 되는 줄 알았어. 평생 비빌 언덕이 한 사람 생긴 줄 알았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는 내가 비빌 언덕이 아니라 나한테 기대서 호강하던 사람이더라. 지원아, 민호 씨, 그 빚 평생 갚아? 돈 말고 마음의 빚도. 그날 밤 저는 박서준과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서준은 말없이 제 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줬습니다. 대표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이상하게 안 힘들어요. 네. 오래 앓던 일을 뺀 기분이에요. 그 자리에 바람이 좀 들긴 하는데 그게 시원해요. 박서준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그 잔에 가만히 부딪혔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식당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노란 은행잎 몇 장을 천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승소 소식이 알려진 다음 주 회사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새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100만을 넘겼고 해외에서 협업 문의도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일찍 퇴근해 집 근처 카페에서 박서준을 만났습니다. 대표님, 이제 정말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라 대표님이 흔들리지 않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잔 안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얼마나 짧을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잠깐 회의실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부터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돌고 있어요. 회의실 큰 화면에 띄워진 게시글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돈으로 시댁 옥젠 사이코패스 여대표, 임산부까지 유산시키다. 글에는 제 회사 이름과 제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댁을 굶기고 임신한 후배를 괴롭혀 유산시킨 악녀라는 내용이었죠. 이거 어디서 시작됐어요? 맘카페 한 곳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까지 다 퍼졌어요. 댓글이 시간당 수천 개씩 달리고 있고요. 저는 모니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비틀린 이야기인지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시댁 사정을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 그 안에 슬쩍 끼어 있는 가짜 사실들. 민호 씨하고 그 여자네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때 마케팅 팀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앱 별점이 어젯밤 사이에 5점에서 1점으로 떨어졌어요. 불매 운동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투자사 쪽 분위기는요. 아침부터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맡고 있는데 오후엔 대표님이 직접 통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 무렵 회사 로비가 또 한 번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번엔 김말순이었습니다. 종이 피켓을 한 장 든 채 빌딩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울먹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난 시험이요. 길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어느새 유튜브를 한다는 사람들 두엇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다가오는 것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회사 이름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말수는 기다렸다는 듯 회사 이름과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줬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차가워졌습니다. 오후 3시 가장 큰 투자사의 부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대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지 문제가 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추가 투자분은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주주들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해합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강 대표 같은 분이 이런 일로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 형광등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매달 500을 보냈고 4천짜리 오피스텔 계약금을 모르고 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평생 일군 회사까지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서준이 사무실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바로 고소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단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여론이 계속 끓고 있어서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알아요. 박서준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너무 혼자 다 짊어지지는 마십시오. 회사도 직원들이 같이 있고 저도 있고요.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고마우실 거 없습니다. 그게 제 일이고 그게 제 마음입니다. 박서준의 마지막 한마디에 저는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밤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최유라의 가시돋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언니, 나 애 잃었어요. 뭐?
어제 새벽에 하혈했어요. 결국 못 지켰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안 됐네요. 안 됐다고. 최유라가 짧게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카드 맞고 잔금 맞고 조리원에서 쫓겨나서 길에서 떨면서 그렇게 됐어요. 다 언니 때문이에요. 유라 씨, 말 끊지 말아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유라 씨, 이런 통화는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소 다 취하해요. 오피스텔 그 집 내 이름으로 넘겨요. 그러면 그 글 다 내려줄게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부탁이에요. 부탁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저한테 할 부탁은 아니에요. 언니, 이만 끊어요. 다음 연락은 박서준 변호사 통해서 받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어두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밖 한강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 내가 만든 애, 내가 쌓아 올린 시간. 혼잣말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저런 사람들 손에 무너지게 둘 순 없지. 저는 사내 메신저를 열고 개발팀장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팀장님, 내일 아침 일찍 회의실에서 봬요. 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악성 글들 올라온 계정이랑 접속 기록 다 추적해 보고 싶어요. 우리 회사 기술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요. 잠시 답이 없더니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밤새 자료 정리해 두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며칠 새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며칠 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민호 씨, 유라 씨.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 분이서 짠 마지막 한 판 잘 보고 있어요. 이 판 누가 없는지는 곧 보여드릴게요. 창밖 어딘가에서 늦가을 바람이 길게 불었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그 소리가 마치 누가 깊게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박서준에게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디든 같이 가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휴대전화를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두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7시 회의실에는 개발팀장과 직원 2명, 그리고 박서준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큰 모니터 위로 어젯밤 추적해둔 자료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대표님, 글이 처음 올라온 계정 3개를 찾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3 계정 모두 같은 위치에서 접속됐어요. 한 곳은 이민호 씨 집 근처 통신망이고 한 곳은 그 여자분명의 휴대전화 통신망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 빼곡히 늘어선 숫자들이 마치 2 사람의 지문처럼 보였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계정을 같은 시간대에 번갈아 가며 썼고 글 올린 시간 직전에 서로 통화한 기록도 통신사 협조받으면 잡힐 겁니다. 박서준이 옆에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단순히 글 내리는 걸로는 부족해요.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진짜를 내보내야겠어요. 그동안 모은 거 다요. 박서준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 차분히 물었습니다. 공개할 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하시겠습니까? 청담동 결제 내역, 오피스텔 계약 흐름, 어머님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통화 일부요. 아이 얼굴이나 의료 정보 같은 건
다 가리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시간 안에 초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와 달리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회사 공식 계정과 제 개인 계정의 한 장의 공지가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강지원 대표 입장문. 짧고 담담한 글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시댁에 보낸 돈의 흐름, 청담동 조리원과 오피스텔 결제가 누구의 계좌에서 나갔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한 사람의 노동이 다른 사람의 외도에 쓰였는지, 얼굴이 가려진 결제 명세서, 음성이 모자이크 처리된 통화 일부가 함께 첨부됐습니다. 공지를 올리고 30분, 제 휴대전화가 진동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댓글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게 진짜 그 회사 대표 이야기였어. 임산부 유산시켰다는 그 글, 다 거짓말이었네. 불쌍한 사람이 따로 있었구만. 오후가 되자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만에 앱 별점이 다시 5점에 가깝게 회복됐고, 다운로드 수는 오히려 사건 전보다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대표님, 응원 한번 사보자는 글이 여기저기 올라와요. 마케팅 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는 흐릿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참 이렇네요. 어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응원을 한다고요. 그게 사람 마음이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한층 더 가늘어진 채 사무실 한쪽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빌딩 밖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말순이 어제처럼 피켓을 들고 서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매섭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죠. 어머님, 청담동 조리원 결제 누가 했는지 알고 계셨어요? 오피스텔 계약금이 며느님 통장에서 나간 거 알고 계셨죠? 아들 외도를 알고도 며느님 돈으로 그 여자 챙겨주신 거 사실입니까? 김말순이 피켓을 손에서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그럼 이 결제 내역에 적힌 이름은 누구 이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김말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둘러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무실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박서준이 차마 보여줄 수 없다며 영상을 가렸기 때문이죠. 대표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어머님도 본인이 한 일에 책임지셔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깨달으셨을까요? 적어도 다시 이 빌딩 근처엔 못 오십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다 부질없어요. 박서준이 가만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며칠 뒤 이민호의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면? 그것도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후배 직원과 함께 회사 돈에 손을 댄 정황까지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박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님, 이민호 씨 오늘 오전에 회사에서 정식으로 잘렸습니다. 경찰 조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쪽이 거의 확정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대표님 쪽에 유리하게 갈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는 대표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사람, 그러나 듣는 마음이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마주친 이민호와 최유라는 이미 서로를 노려보는 사이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준과 함께 멀리서 두 사람을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다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글만 안 올리자고 했어도 이 지경까진 안 왔어. 오빠가 회사 돈에 손만 안 댔어도 우리 둘 다 멀쩡했어. 누구 때문에 손 뗐는데? 너 사고 친 거 메꿔준다고 한 거 아니야. 누가 메꿔달랬어. 오빠 발등 오빠가 찍은 거지.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박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안 봐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끝난 일이죠. 저는 그 자리를 천천히 떠났습니다. 복도 창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밟고 걸어가는 동안 저는 가슴 한구석에 오래 매달려 있던 무게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김말순에게도 따로 통지가 갔습니다. 오피스텔을 본인 명의로 두지 않았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한 부분, 그 과정에서 며느리 돈을 자기 돈처럼 쓴 부분이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묵직한 우편물 한 통, 거기엔 어머님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숫자가 적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서준은 그 소식을 전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표님, 더 손쓰지 않으셔도 어머님 사정은 충분히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쪽 어른이라고 해도 이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손쓸 일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박서준과 함께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엔 늦가을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저녁 가벼운 술 한 잔 어떠세요? 박서준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 옆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노란잎 하나가 발끝에 살짝 부딪혔다 다시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어디로든 그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 재판 최종 선고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한 벌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새 부쩍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잘 다녀와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으며 박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박서준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데리러 와줬고 그날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말,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법정 안은 한산했습니다. 저쪽 자리엔 이민호가 푸석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옆엔 국선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법정을 채웠습니다. 이민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짧은 결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또렷한 숫자.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이민호 쪽으로는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끝나는 순간 옆자리에 박서준이 가만히 제 손등을 한번 두드려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저는 짧게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발걸음이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이민호가 한 번 더 저를 불렀습니다. 지원아, 잠깐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야. 강지원 씨, 용건만 짧게 해. 이민호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한 번만 보러 와줄 수 없어?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야윈볼, 풀린 셔츠깃, 한때 단정했던 사람의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 어머님 아드님은 너잖아. 지원 씨, 내 어머님이니까 내가 챙겨드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박서준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이민호가 한참 동안 무어라 외쳤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그 무렵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동안 시댁이 빼돌린 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박서준은 통장 잔고를 정리한 종이를 제 앞에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셈은 다 끝났습니다. 네, 정말 다 끝났네요. 저는 그 종이를 잠시 들여다보다 한쪽에 곱게 접어두었습니다. 이 돈 그냥 통장에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자랐던 동네에 작은 도서관 하나 짓는데 좀 보태려고요. 책 살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박서준이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고생한 돈은 고생한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소식은 사람들 입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민호는 그동안 모아둔 게 거의 없어 공사장과 택배 일을 번갈아 한다는 이야기. 한때 동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새벽마다 일감을 받으러 줄을 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유라는 이민호 곁을 일찌감치 떠났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에서 자기 처지를 숨기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가 결국 사기에 휘말려 더 깊은 진창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김말수는 그 큰 세금을 갚느라 식당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던 그 모임의 친구들은 이제는 김말순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죠. 누군가는 그 소식을 전하며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잠시 듣고는 그저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됐군요. 가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운 사람의 비참함은 더 이상 제 마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회사는 그새 2배로 커졌고 해외 사무실을 여는 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새로 합류한 외국인 직원과 첫 미팅을 하던 날, 저는 통역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짧고 다정한 인사 한마디에 회의실 안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습니다. 누군가의 첫 사회, 누군가의 새 시작. 그 풍경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 든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서준과 한강이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서준이 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 씨, 네. 이제는 일 얘기 말고도 자주 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잔을 들여다보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미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변호사로서고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요. 박서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사람으로요. 옆에 있고 싶은 사람으로요. 저는 잔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같이 가요. 네, 그렇게요. 박서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오래 가슴에 남는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봄밤의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늘어져 잔잔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원 씨. 가족이라는 말, 한동안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 네.
내 돈으로 내 자리를 내가 잃을 수도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박서준이 가만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내 자리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사람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끝까지 옆에 있어줘서. 박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어 가만히 부딪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가 일하시던 식당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얼굴 좋아 보인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식당 일도 그만하시고요. 내가 그러라면 그래야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쓸며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다 책임질게요. 동생들도 엄마도요. 우리 지원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야말로요. 어머니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비쳤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가만히 안아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안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안아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식당 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서며 가벼운 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수에 막 돋아난 연두빛 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까지 봄의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를 갉아먹던 그 무게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아무런 그늘도 없었습니다. 거리의 끝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무거운 말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누군가는 평생을 헌신하고 또 누군가는 그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먹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3년 동안 매달 500을 붙이며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환대가 정인 줄 알았고 남편의 다정함이 평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땀으로 번 돈이 남편의 상간녀 둥지를 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희생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 내어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셔도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고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내 곁에 좋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마땅하니까요. 저는 이제 봄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때 저를 짓누르던 무게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